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컴팩트한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큰 차가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합리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굳이 이런 큰 차, 대형 SUV가 대세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대형 차가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합리성에 대한 의심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이전 모델을 시승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화제의 차죠.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현대차가 예전에 선보였던 콘셉트카에 대한 디자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팰리세이드의 원형이 된 모델이 있는데 바로 HDC2라고 하는 이름의 콘셉트카입니다. 그 콘셉트카와 이번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의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 똑같다라고는 못하지만 굉장히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현대차가 좀 골고루 적용을 하고 있었던 디자인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이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각형, 육각형 그런 형태의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었고 이 팰리세이드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릴이 안쪽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파고드는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는 이 그릴 부분이 조금 더 커졌어요. 어중간하게 파고 들어가던 그런 라인들을 전부 다 각지게 그러면서도 좌우로 쭉 뻗어내면서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모델마다 특정한 도형을 시그니처처럼 사용을 하는 그런 파나메트릭 듀얼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는 직각 삼각형,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 삼각형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갔던 이제 아반떼 이런 형태로 각각의 모델에 맞는 그런 도형들을 배치를 해줬었는데 이번 팰리세이드 역시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약간 더 뭉툭한 육각형, 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의 도형들이 그릴에서부터 방향지시등과 이제 주간주행 등의 역할을 하는 라이트 쪽까지 쭉 뻗어나간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차의 이미지가 조금 더 세련되어지면서도 더 우락부락 더 덩어리감이 있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릴과 헤드램프 쪽이 좀 변경이 되면서 주간주행 등 부분도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그릴 쪽으로 몰려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런 형태가 이제는 범퍼 완전 끝단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주간주행 등이 더 범퍼 끝단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차의 크기가 한층 더 커 보이면서도 이렇게 큰 덩치의 가운데로 몰려있는 굉장히 뭔가 좀 쪼잔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벗어서 확실하게 커 보이는 확실한 덩어리감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부분 변경 마이너 체인지 이런 거를 할 때 완전 새 차, 완전 신차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을 파격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좀 대세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딱 부분 변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페이스리프트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배경에는 사실 잘 팔렸어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출시가 됐었던 그랜저나 그랜저 아이즈라든가 이런 형태에서도 판매량이 꾸준히 나와주기는 했지만 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연식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시가 되고 마지막으로 연식이 변경된 것이 2020년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1년, 22년 초에 주문을 하더라도 2020년식 모델이다 이렇게 계약서에 표시가 되고 그렇게 설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형 연식이 2년이나 건너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려왔었고 굳이 연식 변경이나 상품성 개선이 없어도 꾸준하게 잘 팔리는 그런 모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개발비는 이미 다 뽑았고 이제 팔면 팔수록 마진만 남는 그런 모델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개발 비용만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 차 역시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주 작게나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엔 뒷모습입니다.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좀 컸고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데,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살짝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변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뒷모습에서 진짜로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마 이 기능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오닉 5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전에는 요 위쪽에 카메라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주변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 로고 아래쪽이죠, 트렁크를 여는 버튼 옆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저 스포일러 쪽에 카메라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서 룸미러라고 하죠. 요쪽에 있는 이 룸미러를 통해서 뒤쪽을 보았을 때 이렇게 차가 크거나 아니면은 뒷자리 뭐 3열까지 있어서 뒤쪽에 시야를 확보가 좀 쉽지 않은 경우에 조금 더 원활하게 뒤쪽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룸미러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차에서는 사실 처음 적용이 된 것 아닌가 싶거든요. 뭐 쉐보레에서는 좀 종종 쓰기는 했어요. 최근에 시승을 했던 쉐보레 타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었고, 같은 집안이죠. 캐딜락에서도 이제 CT4, CT5, 뭐 XT5, XT6, 뭐 에스컬레이드 이런 차들에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었던 기능인데, 이 차들은 다 미국에서 생산이 돼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와서 판매를 하는 수입 판매 차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진짜 국산차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 팰리세이드가 최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를 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냐면은, 아이오닉 5가 뒤쪽에 안 보이는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그렇고 이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가 유럽 시장에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부랴부랴 연식 변경이 되면은 추가를 할 것이다 라고 급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을 되게 좀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아이오닉에 적용될 것과 같은 형태의 이 리어뷰 카메라를 적용을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거면은 진작에 좀 적용을 해줬으면 안 됐을까라는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우디나 폭스바겐, 뭐 벤츠 이런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형태죠. 로고를 이용을 해서 로고 쪽에서 평소에는 숨어져 있다가 카메라를 작동을 시키거나 뒤쪽을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로고가 싹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튀어나오는 형태, 그런 형태를 좀 같이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원을 켠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뒤쪽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상시로 노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카메라를 두 개를 설치를 한다? 요즘에 안 그래도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굉장히 좀 차도 늦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굳이 나눠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은 계속해서 듭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 팰리세이드도 처음부터 좀 적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팰리세이드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무실을 좀 이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짐들을 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타오를 시승할 을 때는 굳이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타오를 시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큰 차를 사는 이유, 짐이 크거나 많거나 했을 때 이보다 편한 차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은 캠핑을 위해서 뭐 트럭을 사거나 하진 않잖아요. 큰 SUV를 찾게 되는데, 이 팰리세이드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 활용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집을 지금 간단하게 실어 두긴 했는데, 뭐 굉장히 널찍한 그런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캠핑이라든가 뭐 어린아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다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보다 좋은 선택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팰리세이드라는 차를 굳이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명확하게 느꼈어요. 큰 차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 라는 거 말이죠. 자, 이번에는 이 팰리세이드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외관과 비슷한 수준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많은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좀 변화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인데, 스티어링 휠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라고 하죠. 3스포크의 형태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 소나타나
엑스플로러나 그랜저 이런 데서 적용이 됐던 것과 같은 형태로 좌우로 쭉쭉 뻗어나가는 포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면서 예전에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던 HDA2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죠.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그 주행보조 기능 2세대가 적용이 되면서 버튼의 배열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의 안쪽에다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적용을 시켜두게 되면서 스티어링 왼쪽에 되게 일렬로 길게 한 5개, 6개 정도 쭉 배열이 있었던 그와 관련된 버튼들이 전부 다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왼쪽에는 요 ESC라고 하죠. 전자식 자세 제어 장치, 이 기능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버튼 외에는 트렁크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버튼이 3개만 남아있어서 굉장히 단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버튼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좀 깔끔하게 변경을 한 그런 포인트에서 또 한 가지 변경이 된 것이 바로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디스플레이 형태로 작용이 되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아래로 조금 더 길어졌고요. 예전에는 아래쪽에 물리 버튼으로 자리가 되어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터치 버튼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조금 더 깔끔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하위 트림에서는 이제 계기지가 그대로 보이는 형태, 가운데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형태였고, 선택 품목이나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차 역시 캘리그래피 트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10.25인치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어요. 안에 들어가는 이 그래픽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클러스터 게이지 2개, 왼쪽 오른쪽 하단 부분에 추가적인 게이지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반원 형태의 게이지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더 깔끔해진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최근에 적용되는 것들과 동일한 수준의 동일한 형태의 요 디스플레이, 이 UI UX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에서 아마 가장 크게 변경이 된 거는 요 가운데 에어컨 송풍구 쪽 라인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요 디스플레이 화면 바로 아래쪽에만 송풍구 자리만 딱 자리를 하고 있었고, 요 조수석 쪽 대시보드는 이런 면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송풍구가 2개 있고 가운데가 뚝 끊긴 다음에 다시 조수석 오른쪽 끝에 있는 송풍구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가운데부터 오른쪽 끝까지 쭉 라인이 연결되는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요 가운데 뭐가 특별하게 추가가 된 건 아니에요.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예전부터 적용이 되어 있었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추가로 구멍을 뚫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 실제로 여기를 만져보게 된다 하더라도 따로 구멍이 장착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라인들을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 전자식 룸미러입니다. 아까 뒤쪽 외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전자식 카메라하고 연동이 되는 형태의 룸미러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거울처럼 쓸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는 이런 전자식 카메라비로 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밝기하고 높낮이를 같이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저는 맨 아래로 내려놓고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거울 자체를 내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요 카메라의 각도를 최대한 아래로 좀 내려서 사용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팰리세이드라고 하는 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작은 차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차에 해당을 하는데, 이 위쪽 지붕 쪽에 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화각이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 뒤쪽에 상대차가 바짝 붙게 되면은 뭐 얼굴도 안 보이고 사실상 지붕 쪽만 보이게 된다든가, 그런 좀 각도가 좀 아쉬운, 화각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최대한 낮춰서, 각도를 낮춰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현대차 측에는 카메라를 좀 광각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작은 바람을 좀 전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류가 참 좀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발열입니다.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에다가 뭐 유리 틴팅도 안 돼 있어서 열을 더 좀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룸미러도 상당히 좀 뜨거워요.
제가 지금 촬영을 겸해서 지금 시동을 계속 껐다 켰다 하기는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다시 켠 지 한 5분, 6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열이 굉장합니다. 한여름에는 이거 잘못 만지면 화상도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좀 미리 좀 세팅을 잘 해 두시고, 웬만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행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좀 많이 뜨겁네요. 뒷좌석은 바뀐 거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부터 쭉 이어져 온 요 소재 그리고 디자인 패턴의 변화 정도가 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천장 쪽에 송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고, 2열, 3열 이 공조장치를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뒷좌석용 컨트롤러가 요 뒤쪽에 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는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워낙에 잘 팔려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경영자 혹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변화만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엔 직접 주행을 하면서 좀 바뀐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부분 변경이라는 것에 정말 잘 충실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6기통 3.8L 가솔린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7인승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96마력, 최고 출력 296마력의 최대 토크는 약 36kgm 정도를 발휘를 하는 그런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 변경 이전과 동일한 모델이다, 동일한 출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에서 좀 크게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는, 이번 팰리세이드가 좀 전과 비교를 해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NVH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 소음과 진동에 대한 차단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내부에서 들은 이야기로도 이 NVH, 특히 소음 차단 측면에서, 정숙성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연하게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느낌이 드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3.8 가솔린은 그렇게까지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었고, 2.2 디젤 모델에서 그런 소음과 관련된 그런 불만들이 약간씩 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부분 변경 모델, 아직 2.2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승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3.8에서만 하더라도 많이 개선됐는데? 많이 조용해졌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변화가 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2 디젤 모델을 시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좀 시끄러운데, 소리가 좀 큰데 라는 생각이 잘 안 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패밀리카에 적합해졌다, 어울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오늘 촬영을 할때 아까 실내 설명을 드리고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오토바이들, 모터사이클, 알차들이 되게 많이 모여가지고 동호회 같았어요. 그렇게 좀 동호회 분들이 좀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실내를 찍기 위해서 딱 차에 타서 차문을 딱 닫으니까 그런 소리 거의 안 들렸거든요. 아까 영상을 보실 때도 밖에서 하는 그런 소리들 잘 안 들리지 않았을까, 녹음 안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소리를 잘 걸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막 불만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 피드백을 잘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NVH에 관한 측면, 이 소음 차단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 확연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해진 그런 실내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음 차단이 좀 탁월해진 데는 이제 이중 접합 유리를 확대 적용을 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세대가 이제 1열 유리만 이제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이 되면서는 2열 유리까지도 이렇게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해줘서 한층 더 조용한 실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 포인트는 이제 주행 보조 기능 관련이죠. HDA2가 적용이 되면서 반자동이긴 하지만 차선 변경까지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큰 변화가 그렇게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예전 부분 변경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상품성을 잘 유지를 하면서도 몇몇 가지 그동안에 새롭게 나온 것들을 더 추가를 한 형태로 이번 팰리세이드가 출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또 당분간 연식 변경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쭉 팔겠다라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꼭 일이 닥쳐야지만 자기 일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명언이 있죠.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게, 그동안의 대형차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계속해서 느끼지 못했었던 저지만, 이번 이 팰리세이드 시승에서만큼은 이 차가 왜 필요한지,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로서 공간성이 정말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몸소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차를 선택을 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차의 가격대가 예전과 비교를 하면은 좀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트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정도의 가치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출시되는 차들을 보게 되면은 못해도 400만원 가까이 500만원 이상씩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현대차도 최소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골똘히 싸맨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프의 컴패스가 최근에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죠. 그 모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가격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팰리세이드는 여전히 아빠들에게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차, 카니발 대신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에 대한 거는 이제 개발 자체가 예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대형 내연기관 SUV다, 순수 내연기관 SUV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정말 매력적인 차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이 차를 선택을 하신 분들, 아직까지 이 차를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공간 활용성의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차다 라고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